위기는 대개 한순간에 터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래전부터 층층이 쌓여온 균열이 임계점을 넘어설 때 비로소 폭발한다. 금리가 오르는 속도와 소비 둔화 기업들의 현금 흐름, 악화 같은 변수들이 서로 결합하면 경제는 어느 순간부터 회복의 탄력을 잃기 시작한다. 문제는 위기가 지나간 뒤에도 경제가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회복이 아니라 구조적 고착이라는 단어가 더 가까운 현실이 된다. 과거 IMF 외환위기 때도 실업률은 몇 년 만에 낮아졌지만 임금 구조와 산업 지형은 되돌아오지 않았다. 위기가 남긴 흉터가 축적되면서 경제는 점점 예전과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 한국 경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난다. 가계부채는 금리 상승에 취약한 수준까지 커졌고, 환율은 작은 충격에도 요동치며 외국인 자금의 방향을 좌우한다.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끊기며 가격의 관성만 남았고, 기업들은 투자 대신 현금 비중을 키우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지표 속에는 회복이 아닌 정상화 불가능성이 세우며 있다. 위기의 여파는 단발적 충격이 아니라 경제의 작동법 자체를 바꾸는 비가역적 변화로 확대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위기는 끝났는데 왜 경제는 돌아오지 않는가? 구조가 변했기 때문이다. 위기의 징후는 대개 조용한 데이터 속에서 먼저 모습을 드러낸다. 금리가 빠르게 인상될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소비와 대출 상환 능력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상승한 이후 가계 연체율이 미세하게 올라가고 카드론과 신용대출 잔액의 증가세가 꺾이는 현상은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니다. 이는 가계가 경제 충격에 대한 완충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다. 환율 또한 비슷하다. 글로벌 달러 강세국 면면을 보면 외부 충격에 취약한 국가일수록 환율 변동성이 먼저 확대된다. 한국 원화 역시 특정 지표가 악화될 때마다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움직이며 외국인 투자자의 심리를 흔든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상 신호는 선행적으로 나타난다. 거래 절벽이 장기간 이어지고 전세 자금 회수 압력이 늘어나며 분양가와 실거래가 사이의 격차가 급격히 벌어진다. 기업 부문에서도 EBITDA 대비 이자 비용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장당히 금리차가 반년 이상 역전된 상태가 지속될 경우 경기 침체의 확률은 통계적으로 높아진다. 이런 조용한 신호들이 동시에 움직일 때 경제는 이미 표면 아래에서 부식되기 시작한 상태다. 위기는 대개 갑작스러운 사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런 작은 균열들이 한 방향으로 정렬될 때 발화한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회복의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경제 구조의 내구성이다. 경제 충격이 작동하는 방식은 단순한 하락이 아니다. 충격은 먼저 가장 취약한 부문에 균열을 만들고 그 균열이 다른 부문으로 전염되며 마지막에는 시스템 전체의 작동 원리를 바꾼다. 금리가 오르면 가계의 상환 부담이 늘어나고 소비가 줄어든다. 소비가 줄면 기업의 매출이 줄고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축소한다. 그 결과 소득이 감소하고 다시 소비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형성된다. 금융시장에서도 비슷한 연쇄작용이 일어난다. 유동성이 줄어들면 회사채 금리는 급등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의 차환 위험이 확대된다.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을 회피하며 단기 자금 시장으로 몰리고 그 여파로 시중 자금의 흐름이 왜곡된다. 환율 역시 충격의 증폭 장치가 된다. 원화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면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이는 다시 물가 압력을 높여 금리 인상을 지속하게 만든다. 금리 인상은 다시 실물 경제를 압박하며 또 다른 충격을 낳는다. 이런 연쇄는
IMF 외환위기 이후 여러 차례 관측됐고, 아르헨티나와 터키 같은 국가에서는 훨씬 더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충격은 한번 발생하면 원상복구되지 않는다. 경제는 충격 이전과 이후의 구조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래서 위기가 지나가더라도 경제가 예전 궤도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다. 글로벌 사례를 보면 위기 이후 경제가 정상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현상은 공통적으로 반복된다. 아르헨티나는 통화 가치의 붕괴와 만성적 재정 적자가 결합하면서 한 번의 위기가 평생의 상처로 남았다. 금리 폭등과 지속된 자본 유출은 경제의 체질을 바꿔버렸고, 이후 경제는 성장과 침체 사이를 오가며 회복 없는 회복을 반복했다. 그리스도 비슷했다. 국가 부채 위기 이후 강력한 긴축 정책이 시행되었지만 실업률은 10년 가까이 두 자릿수를 유지했고, 청년층 인구는 대거 해외로 유출되며 경제의 인적 기반이 약화됐다. 터키는 고물가와 정치적 불안정이 결합하면서 환율 폭등이 일상이 되었고, 중앙은행의 신뢰가 무너진 뒤에는 금리 정책이 실물 경제를 되살리는 힘을 잃었다. 베네수엘라는 더욱 극단적이다. 원유 의존과 통화 남발이 겹치며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화폐는 교환 수단으로서 기능을 잃었다. 이들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은 한 번 구조가 망가지면 그 이전의 정상을 다시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위기는 단순한 충격이 아니라 경제의 작동 원리를 바꾸는 역사적 분기점이며, 그 이후의 복원력은 위기 이전의 제도적 기초와 경제 체력에 의해 결정된다. 한국 역시 이러한 글로벌 패턴에서 벗어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는 단순한 경기 둔화가 아니라 구조적 변형의 징후에 가깝다. 가장 뚜렷한 변화는 성장의 엔진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수출과 제조업이 경제를 끌어올렸지만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격차 확대 속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 환경은 더 거칠어졌다. 반도체처럼 경기 변동성이 큰 산업 비중이 높아지면서 성장률은 세계 경제의 흐름에 더욱 민감하게 흔들린다. 가계부채도 발목을 잡는다. 총부채가 소득 대비 위험 수준에 도달하며 금리 한 번만 올라도 상환 부담이 눈에 띄게 증가한다. 이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내수 기반이 약한 한국 경제의 취약점을 더 크게 만든다. 부동산 시장 역시 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가격이 단기간에 폭등한 뒤 거래가 얼어붙고 미분양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건설 경기와 금융 시스템 전반에 부담을 준다. 환율도 중요한 변수다. 글로벌 긴축 사이클이 강화되면 원화는 일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는데, 이는 외국인 자금 유출 위험을 높이고 CDS 프리미엄 상승을 통해 국가 자금 조달 비용까지 끌어올린다. 이런 요인들이 한 방향으로 정렬되면 경제는 되돌림이 아니라 낙폭 후 고착 상태로 진입할 수 있다. 바로 지금 한국 경제가 그 기로 위에 서 있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은 위기 이후 경제의 경로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다. 그러나 대응의 선택지 자체가 과거보다 훨씬 좁아졌다. 금리를 내리면 가계부채와 자산시장 거품을 다시 자극할 수 있고, 금리를 유지하거나 올리면 경기 침체가 심화될 수 있다. 재정정책도 마찬가지다. 확장 재정을 쓰면 단기적으로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지만 국가 채무 증가가 신용 등급에 부담을 주고, 이는 장기 차입 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 반대로 긴축 재정을 선택하면 경기 하강 국면에서 민간의 부담이 커진다. 중앙은행이 보유한 유동성 공급 수단 역시 과거처럼 강력하게 작동하기 어렵다. 글로벌 금리 수준 자체가 높아져 있어 자금 조달 비용이 높고, 시장이 정책의 신뢰성을 의심할 경우 통화 정책의 효과는 더욱 제한된다.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외환 보유액을 크게 늘리고 금융 규제를 정비했지만 글로벌 긴축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겹치면 이러한 안전장치도 언제든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 결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어떤 정책이 옳은가가 아니라 어떤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 난제 속에서 정책 실패의 비용은 과거보다 훨씬 크고 회복은 훨씬 더 느려진다. 위기 이후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는 현실 속에서 개인이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은 과거와 다르다. 첫째는 현금 흐름 관리다. 금리 상승과 경기 둔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국면에서는 고정비를 줄이고 비상자금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다면 상황예획을 다시 세우고 가능하다면 일부를 고정금리로 전환해 금리 변동 위험을 줄여야 한다. 둘째는 소득 다변화다. 경기 침체로 본업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추가 소득원을 확보하는 것이 생존 가능성을 높인다. 온라인 기반의 부업이나 기술 기반 일자리처럼 경기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영역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자산 구성의 점검이다. 부동산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면 유동성 위험을 고려해야 하고 금융자산은 고위험 상품보다 안정적인 현금성 자산과 단기 채권 비중을 늘리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정보 감각이다. 환율, 금리, 물가 같은 핵심 지표의 방향성만 파악해도 큰 손실을 피할 수 있다. 위기 이후의 시대는 누가 더 많이 버느냐가 아니라 누가 덜 잃느냐가 생존의 기준이 된다. 개인의 대응 능력이 곧 위기 이후의 생활 수준을 결정짓는 시대가 온 것이다. 경제는 위기를 겪고 나면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충격이 지나간 뒤에도 성장률은 낮아지고 소비는 회복 속도가 더디며 기업의 투자 의지는 약해진다. 가계는 빚의 부담을 훨씬 크게 느끼게 되고 청년층은 일자리의 질이 떨어지면서 미래를 설계하기 더 어려워진다. 이런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경제의 작동 규칙을 바꿔놓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우리가 마주할 현실은 단순한 경기순환의 연장선이 아니라 구조의 변형이 만들어낸 새로운 경제 환경이다. 그러나 이 변화가 반드시 비극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변화의 본질을 이해하고 위험의 시작점을 정확히 감지하고 개인과 사회가 적응 전략을 세운다면 위기는 오히려 다음 시대의 기초가 될 수도 있다.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경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달라진 규칙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흐름을 읽는 감각이다. 경제는 이미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고 질문은 하나만 남는다. 우리는 그 변화에 준비되어 있는가? 위기 이후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생산성의 구조적 저하다. 위기 이전까지 축적된 경제의 역량이 충격을 거치며 훼손되고 이후 회복 과정에서 다시 복원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기업들은 회복 초기에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이는 단기적으로는 효율을 높였지만 장기적으로는 인력과 기술 기반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남겼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관측됐다. 기업들은 위기 기간 동안 투자를 줄이며 비용 절감을 우선했고 그 결과 혁신을 이끌던 연구개발 부문이 위축됐다. 생산성 증가율이 장기적으로 하락하면 경제는 같은 자원을 가지고도 성장 속도가 점점 느려진다. 한국 역시 저출산과 인구 감소가 겹치며 노동 공급이 줄고 자본 투자도 둔화되면서 생산성 개선 여력이 약해지고 있다. 여기에 반도체, 배터리 등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경기 변동성에 더 취약해졌다. 위기는 단순히 경제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그 여파가 누적되면서 회복 없는 저성장이 구조화되는 것이다. 구조적 회복 지연을 악화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은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생산 가능 인구는 이미 감소 국면에 들어섰다. 인구가 줄어드는 경제는 소비 저하 노동력 부족 세수 감소라는 삼중 부담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위기 이후에는 청년층의 이탈이 강화되는데 이는 그리스 재정 위기에서 뚜렷하게 관측된 현상이었다. 고성장국이었던 그리스는 위기 이후 청년층이 대거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국내 노동시장의 역량이 급속히 약해졌고 이는 회복 속도를 늦추는 핵심 요인이 되었다. 한국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 주택 가격 급등과 고용 불안으로 결혼과 출산이 지연되면서 인구 감소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나는 중이다. 또한 고령층 비중이 늘어나면 소비 구조가 필연적으로 변화한다. 의료 돌봄 생활 기반 소비는 증가하지만 혁신 산업을 자극하는 소비는 줄어든다. 이는 기업 투자 패턴에도 영향을 미쳐 성장 산업의 확장 속도를 더디게 만든다. 결국 위기 이후 경제가 정상화되지 않는 배경에는 단순한 경기 요인이 아닌 인구 구조적 충격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 변화는 앞으로 수십 년간 한국 경제의 회복력을 시험하게 될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도 위기 이후 경제 정상화가 지연되는 핵심 요인이다. 한국 경제에서 부동산은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가계 신뢰와 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가격이 급락하지 않아도 거래가 오랜 기간 얼어붙으면 시장은 사실상 침체 국면에 들어선다. 이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에서 가장 먼저 관측된 현상이었다. 일본은 버블 붕괴 이후 가격 조정이 길게 이어졌고 가계는 자산 가치 불안을 해소하지 못한 채 소비를 장기간 억제했다. 한국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급등한 주택 가격은 금리 상승과 경기 둔화가 겹치며 거래 절벽으로 이어졌고 미분양 증가와 분양가 부담이 커지며 건설사들의 재무 구조도 악화되고 있다. 건설업은 국내 경기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이 부문의 침체는 경제 전체의 둔화를 장기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아 금리 변동에 따른 가계 부담이 커지고 이는 소비 위축으로 직결된다.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지 못하면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신뢰도가 떨어지고 심리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회복 속도는 더욱 늦어진다. 기업 부채의 누적은 위기 이후 경제가 정상화되지 않는 또 다른 구조적 원인이다. 금리 인상기마다 가장 큰 압력을 받는 것은 현금 흐름이 약한 중소기업이며 이들은 차환 비용 증가를 견디기 어렵다. 회사채 시장에서도 신용 등급이 낮은 기업의 스프레드가 확대되면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고 이는 곧바로 기업의 자금 조달 환경을 악화시킨다. 이러한 흐름은 아르헨티나와 터키 위기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두 나라 모두 기업의 외화 부채가 급증한 시기에 환율이 폭등했고 기업은 상환 불능 상태로 몰렸다. 상환 부담이 급증하면 기업은 투자 축소와 비용 절감에 나서며 고용 축소가 뒤따른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금리 상승으로 이자 보상 배율이 1 이하인 기업이 증가하면서 부실 위험이 높아졌고 자영업자 대출 역시 연체 증가세가 뚜렷하다. 문제는 이런 기업 부채가 단순히 기업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투자 감소는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채용 축소는
가계 소득을 감소시키며 이 모든 과정이 소비 위축과 성장 둔화로 이어진다. 기업 부채가 경제 전반에 전염되면 위기는 일시적 충격이 아니라 구조적 침체로 변모한다. 금융 시스템의 경직성도 위기 이후 회복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이다. 금융기관들은 위기 직후 대출을 줄이고 위험 관리를 강화하는데 이 과정에서 신용 공급이 급격히 축소된다. 문제는 이러한 축소가 경제 전반의 자금 순환을 고착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미국과 유럽의 은행들은 규제 강화로 인해 자기 자본 비율을 높여야 했고 그 결과 중소기업과 신흥시장으로의 자금 공급이 눈에 띄게 줄었다. 그리스와 아르헨티나에서는 이 과정이 더욱 심각해져 은행 시스템 자체가 신뢰를 잃고 예금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금융시장이 기능을 상실했다. 한국도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은행권은 가계대출 규제와 건전성 기준 강화로 위험 대출을 꺼리고 이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자금난으로 이어진다. 상호금융과 제2금융권은 금리 상승기에 연체율이 빠르게 높아지며 리스크가 확대되고 이는 금융 시스템의 방어력을 떨어뜨린다. 여기에 CDS 프리미엄이 상승하면 국가 전체의 신용 비용이 커지고 외화 조달 환경이 악화된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금융 시스템이 경제 회복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회복을 늦추는 구조적 장벽이 된다. 경제가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단지 충격 때문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자체가 회복을 뒷받침할 힘을 잃었기 때문이다. 환율 변동성의 확대 역시 위기 이후 경제 정상화를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외국인 투자 심리와 국가 신용 자본 흐름을 동시에 반영하는 종합 지표다. 원화가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일 때 기업들은 투자 계획을 보수적으로 바꾸고 수입 원자재 가격이 출렁이면서 비용 구조가 불안정해진다. 이러한 현상은 터키와 아르헨티나에서 극단적으로 관찰되었다. 두 나라 모두 환율 급등이 기업 부채 위기를 촉발했고 수입 물가 폭등으로 물가 상승률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까지 치솟았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외환 보유액이 크고 경상수지가 양호한 편이지만 글로벌 긴축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겹칠 때 원화는 안전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특성 때문에 다른 통화 대비 더 크게 흔들린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의 채권 앤 주식 비중이 높은 한국 시장에서는 작은 충격에도 자본 유출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 환율이 불안정해지면 물가 예측이 어려워지고 이는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도 제약한다. 금리를 올리면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금리를 내리면 환율 방어가 어려워지는 딜레마가 생긴다. 결국 환율 변동성은 단기 충격이 아니라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을 확대하며 위기 이후의 회복을 지연시키는 지속적 구조적 요인으로 자리 잡는다. 무역 구조의 변화도 위기 이후 경제를 정상 궤도로 돌려놓지 못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고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2차 전지 등 일부 산업에 대한 집중도가 크다. 이러한 구조는 호황기에는 성장 동력을 강화하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나 공급망 충격이 발생할 경우 전체 경제가 큰 타격을 받는 취약성을 만든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무역의 성장률은 둔화되었고 보호무역주의와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공급망은 점점 지역화되고 있다. 이는 한국처럼 글로벌 가치사슬에 깊게 연결된 경제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그리스나 아르헨티나 같은 국가는 주로 1차 산업 의존도가 높아 무역 충격의 패턴이 달랐지만 터키는 제조업 기반이 약해 외화 조달에 어려움을 크게 겪었다. 한국은 외화 조달 능력은 높지만 특정 산업 집중도가 크다는 점에서
또 다른 형태의 구조적 위험을 안고 있다. 세계 수요가 둔화되면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고 수출이 줄며 경상수지가 악화될 수 있다. 이는 환율 불안으로 이어지고 다시 국내 경제 불확실성을 키운다. 결국 무역 구조의 집중도는 위기 이후 회복을 오래 지체시키는 요인이 된다. 다양한 산업 기반을 확장하지 못한다면 정상화는 더 멀어진다. 노동시장의 경직성 또한 위기 이후 경제가 과거의 정상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경제 충격이 발생하면 기업들은 고용을 줄이고 비정규직 비중을 확대하며 비용을 최소화하려 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노동시장 전체의 역동성이 훼손된다는 점이다.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대규모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었고, 이는 단기적 효율성은 높였지만 장기적으로는 임금 정체와 노동 이동성 감소라는 부작용을 남겼다. 그리스 재정 위기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긴축 정책으로 공공부문 고용이 줄어들자 민간 부문으로의 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청년층은 일자리 부족으로 해외 이민을 택했다. 이는 노동력 기반을 약화시켜 경제 회복을 더디게 만들었다. 한국 역시 고령화와 맞물린 노동시장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이중 구조는 인력 재배치의 속도를 늦추고, 기업은 신산업에 필요한 기술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한다. 또한 중장년층 재취업 기회가 줄며 소비 감소와 소득 양극화가 심화된다. 노동시장이 유연하게 작동하지 않으면 충격 이후 산업 구조가 변해도 인력이 적절히 이동하지 못해 회복의 파동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는다. 결국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위기 이후 경제가 돌아오지 못하는 또 하나의 구조적 장벽이 된다. 물가 구조의 변화는 위기 이후 경제 정상화를 가로막는 또 다른 핵심 요인이다.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해지고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물가는 과거처럼 단순한 수요 공급 공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특히 팬데믹 이후 물가는 임금, 에너지, 물류비, 지정학적 리스크가 얽힌 복합 구조로 변했다. 이런 환경에서는 물가가 안정되는 시점이 오더라도 소비자와 기업이 체감하는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아르헨티나와 터키는 만성적 고물가가 경제 신뢰도를 약화시키며 투자 의지를 크게 떨어뜨린 대표 사례다. 한국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에너지 의존도가 높고 식료품 가격 변동이 잦아 체감 물가가 장기간 높게 유지된다. 물가가 불안정하면 중앙은행은 금리 정책에서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경기 부양 속도를 늦춘다. 기업도 비용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생산 계획을 보수적으로 조정하며 가계는 지출을 줄여 필수품 중심으로 소비를 고착화한다. 이러한 변화는 실질 구매력을 떨어뜨리고 결국 성장률을 제약한다. 물가가 안정돼도 경제의 작동 방식은 이미 변해 있어 예전의 회복 패턴이 나타나기 어렵다. 물가 구조의 변화는 위기 이후 경제가 원래 궤도로 돌아오지 못하는 장기적 원인으로 남는다. 재정 여력의 소진도 위기 이후 경제가 정상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이다. 국가 재정은 위기 시 경제의 완충 역할을 해야 하지만 충격이 반복되면 재정의 체력은 점차 약해진다. 그리스는 위기 이전 과도한 복지 지출과 낮은 세수 기반으로 인해 재정 적자가 누적되었고, 결국 위기 국면에서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아르헨티나도 만성적인 재정 적자와 외채 의존이 겹치며 IMF 관리 체제로 반복적으로 돌아갔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편이지만 고령화와 복지 지출, 확대 경기 둔화로 인한 세수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재정 여력의 속도가 빨리 소진되고 있다. 여기에 국채 금리 상승과 CDS 프리미엄 확대는 국가 차원의 조달 비용까지 높인다. 위기 이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출해도 성장률이 과거처럼 반등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재정은 더 많은 돈을 투입해도 과거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지출 항목 때문에 정책 선택의 폭도 좁아진다. 결국 재정 여력의 제약은 경제 회복 속도를 늦추는 구조적 요인으로 자리 잡고 경제가 예전의 정상 상태로 돌아가는 길을 더욱 멀고 어렵게 만든다. 정책 신뢰의 약화는 위기 이후 경제가 정상화되지 않는 가장 보이지 않는 요인이지만 그 영향력은 매우 크다. 경제 주체들은 정부와 중앙은행의 메시지에 따라 소비와 투자 대출과 지출을 결정한다. 그러나 충격이 반복되고 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나면 정책 신뢰는 점차 약해진다. 터키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무너진 뒤 금리 정책에 대한 신뢰가 붕괴했고 그 결과 금리를 올려도 물가가 잡히지 않고 환율이 통제되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아르헨티나 역시 정부 발표보다 시장의 반응이 우선하는 환경이 오래 지속되었다. 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책 신뢰가 양호하지만 금리 인하 신호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 시장이 즉각 반응하거나 재정 정책 발표에도 경기나 소비가 크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신뢰가 과거만큼 강하지 않다는 징후가 보인다. 정책 신뢰가 약해지면 동일한 정책을 시행해도 효과는 과거 대비 크게 감소한다. 가계는 금리를 내려도 소비에 신중해지고 기업은 세제 혜택이나 규제 완화에도 투자를 미루며 금융시장은 정부 정책보다 글로벌 변수를 더 중시한다. 이처럼 정책 신뢰가 약화되면 경제는 제 역할을 수행하는 정책 레버를 잃게 되고 위기 이후의 회복 경로는 더욱 평평하고 길어지며 정상화는 멀어지기만 한다. 양극화의 심화는 위기 이후 경제가 정상 상태로 돌아오지 못하는 구조적 원인 중 가장 생활에 가까운 요소다. 충격이 발생하면 고소득층은 자산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를 얻지만 중저소득층은 소득 감소와 부채 부담 증가로 생활 기반이 흔들린다.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확대는 중산층을 약화시켰고 자산 시장의 회복은 주로 상위 계층에게 집중됐다. 그리스 재정 위기 때도 고소득층의 자본 이동은 빠르게 이루어졌지만 서민층은 복지 축소와 임금 삭감으로 충격을 온전히 떠안아야 했다. 이런 양극화는 단순히 소득 격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회복력 자체를 갉아먹는다. 중산층이 줄어들면 소비의 기반이 약해져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사회적 불신이 커져 정책 지지도가 낮아지며 장기적으로 경제활동 참가율까지 떨어진다. 한국 역시 청년층의 자산 형성 좌절, 고령층의 빈곤 심화 지역 간 격차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는 경제의 순환 구조를 왜곡시키고 회복의 힘을 분산시키며 결국 전체 경제가 이전의 정상 궤도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보이지 않는 벽으로 작용한다. 정책 효과의 지연 현상도 위기 이후 경제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핵심 요인이다. 과거에는 금리 인하나 재정 확대가 비교적 빠르게 경기 지표에 반영되었지만 최근에는 동일한 정책을 시행해도 반응 속도가 매우 느려졌다. 이는 경제 구조가 복잡해지고 충격의 형태가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금리를 내리면 대출 여력이 늘어 소비가 회복되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가계부채가 워낙 커서 금리가 내려도 상환 부담이 여전히 큰 수준이다. 기업 역시 불확실성이 높아 금리 인해도 불구하고 투자를 미루는 경향이 강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유럽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까지 동원했지만 기업과 가계의 심리는 쉽게 돌아오지 않았고 정책 효과는 지연되거나 약화되었다. 한국도 최근 몇 년 사이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재난지원금 세제 혜택 금리 조정 등이 시행되어도 소비나 투자 지표가 단기적으로 크게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정책의 파급 속도가 느려지면 경제는 충격 이후 정상화의 타이밍을 놓치게 되고 제약된 정책 여력 속에서 회복은 더욱 더딘 곡선으로 변한다. 결국 정책 효과의 지연은 단순한 속도 문제가 아니라 경제 회복 자체를 구조적으로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심리적 충격의 고착 또한 위기 이후 경제가 돌아오지 않는 중요한 요인이다. 경제 지표가 어느 정도 안정되더라도 사람들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으면 소비와 투자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가계는 장기간 저축 우선 소비 후순위의 태도를 유지했고, 이는 내수 회복을 지연시키는 핵심 배경이 되었다. 그리스 역시 재정위기 이후 국민들이 금융기관을 신뢰하지 못해 예금 인출이 반복되었고, 경제 심리는 10년 넘게 얼어붙어 있었다. 이런 심리적 고착은 물가와 금리 환율 같은 것이 지표뿐 아니라 생활 속 변동성에서도 비롯된다. 주거비가 높으면 월세나 대출 상환에 대한 불안이 지속되고, 일자리의 질이 떨어지면 미래 소득에 대한 기대가 약해진다. 기업 역시 경기 둔화를 겪으면 보수적 경영이 습관처럼 굳어지면서 투자 의지가 약해진다. 문제는 심리가 굳어지면 정책의 효과도 급격히 줄어든다는 점이다. 금리를 내려도 가계는 소비를 늘리지 않고 재정 지출을 확대해도 기업은 채용을 망설인다. 심리는 다시 데이터에 영향을 주고 데이터는 다시 심리를 자극하는 악순환이 형성된다. 결국 심리적 충격이 장기화되면 경제는 물리적 제도적 회복과 별개로 정상이라는 감각 자체를 잃어버리고 충격 이전의 궤도로 돌아가는 것은 매우 어려워진다. 기술 변화의 가속도 역시 위기 이후 경제 정상화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요인이다. 기술 혁신은 성장의 원천이지만 충격 이후 기술 패러다임이 급속도로 바뀌면 기존 산업의 회복이 지연되거나 아예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에서는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통 제조업과 오프라인 유통업의 회복이 크게 늦어졌다. 한국도 비슷한 구조적 전환을 겪고 있다. 인공지능 배터리 반도체 고도화 같은 기술 흐름에서 뒤처진 기업들은 위기 이후 살아남기 어려워지고, 노동자들은 기존 기술로는 새로운 산업에 진입하기 힘들어지며 구조적 실업에 직면한다. 그리스 재정위기 당시에도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늦어진 산업은 경쟁력을 잃고 회복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기술 변화가 빠를수록 산업 간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자본과 인력은 일부 영역에만 집중되며 경제 전체의 성장 경로는 좁아진다. 한국 역시 반도체와 배터리 등 특정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이 외의 산업 전반에서 기술 격차가 커지며 중간층 산업이 약해지고 있다. 기술 변화가 산업 생태계를 재편하면서 위기 이전의 성장 방정식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된다. 결국 기술 패러다임 전환은 단순한 산업 변화가 아니라 경제의 정상 상태 자체를 바꾸어 놓으며 충격 이후의 회복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구조적 변수로 남는다. 글로벌 자본 흐름의 변화도 위기 이후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중요한 배경이다. 과거에는 선진국의 금리 인하가 신흥국으로의 자금 유입을 자극하며 경기 회복의 발판이 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국과 유럽의 긴축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 자금 흐름이 보수적으로 변했다.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면 한국처럼 개방도가 높은 경제는 외국인 투자 비중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채권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이 높은 구조는 원화 환율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이는 다시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진다. 아르헨티나는 외환 보유액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본 유출이 발생했기 때문에 위기가 반복적으로 재발했고 터키 역시 금리 정책에 대한 신뢰 붕괴가 자본 이탈을 가속시키며 환율 폭등을 촉발했다. 한국은 과거보다 방어력이 높지만 글로벌 투자자들이 위험을 회피하는 환경에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라도 자금 조달에 제약을 받는다. 자본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기업 투자와 혁신 속도는 떨어지고 회복도 구조적 지연을 피하기 어렵다. 결국 글로벌 자본 흐름이 변하면 국내 경제의 회복 경로도 바뀌고 위기 이전의 정상 궤도를 되찾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지정학적 리스크의 상시화는 위기 이후 경제가 정상화되지 않는 또 하나의 구조적 이유다. 글로벌 공급망은 과거처럼 효율성만을 중심으로 설계되지 않고 이제는 국가 간 갈등과 전략적 경쟁을 고려해 재편되고 있다. 미중 갈등은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핵심 산업의 공급망을 흔들고 있으며 에너지 시장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불안정성이 상시화되었다. 이런 환경에서는 한국처럼 무역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중심의 경제가 더 큰 충격을 받는다. 공급망 불안은 원자재 가격 변동을 키우고 이는 곧바로 물가와 기업 비용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스나 아르헨티나처럼 국내 요인으로 위기가 확대된 국가들과 달리 한국은 외부 변수의 영향력이 훨씬 크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 회복 속도는 더 느려질 수밖에 없다. 기업들은 해외 투자 전략을 재조정해야 하고 가계는 물가 불확실성을 감내해야 하며 정부는 외교와 경제 정책을 동시에 고려해 장기 전략을 세워야 한다. 지정학적 불안은 단순한 외부 요인이 아니라 경제의 내부 구조를 바꾸는 장기적 변수로 작동하며 충격 이후 경제가 이전의 봉회도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된다. 환경기후 리스크의 확대도 위기 이후 경제 정상화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단순히 날씨의 변동이 아니라 생산 물류 식량 에너지 전반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는 장기 충격이다. 유럽은 폭염과 가뭄으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했고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산불로 관광 산업이 타격을 받았다. 아르헨티나는 지속적인 가뭄으로 농업 생산이 급감하면서 수출 부진과 재정 악화가 겹쳐 경제 불안이 심화되었다.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은 전력 수요를 급격히 증가시켜 에너지 비용을 끌어올리고 물류망 교라는 기업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킨다. 특히 한국처럼 식량 자급률이 낮은 국가는 글로벌 식량 가격 변동에 취약하며 이는 생활 물가 상승으로 직결된다. 기후 리스크는 물가 불안과 생산 비용 압박을 장기화시키며 정책 대응의 여지를 줄어들게 만든다.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를 쉽게 내릴 수 없고 정부는 재난 대응과 복구 비용 지출이 늘어 재정 여력이 축소된다. 이러한 구조적 부담은 충격 이후 경제가 회복되는 속도를 둔화시키고 과거의 정상 상태로 복귀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디지털 양극화의 심화도 위기 이후 경제가 정상 궤도로 돌아오지 못하는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강력한 성장 동력이지만 기술 수용 능력에 따라 기업과 개인 간 격차가 빠르게 벌어진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급성장했지만 중소제조업과 오프라인 산업은 회복이 지연되며
산업 간 격차가 구조적으로 고착되었다. 한국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대기업은 자동화와 AI 기술을 적극 도입해 생산성을 끌어올리지만 중소기업은 투자 여력 부족과 기술 역량 한계로 경쟁력을 잃고 있다. 노동시장에서도 디지털 역량에 따른 임금 격차가 확대되면서 청년층과 중장년층 사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불평등이 심화된다. 그리스 재정위기 당시에도 디지털 전환이 늦은 기업들은 회복률이 현저히 낮았고, 이는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졌다. 한국에서는 플랫폼 경제의 확대가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있지만, 동시에 전통 산업의 인력 수요가 줄어 구조적 실업을 낳고 있다.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될수록 충격 이후의 복원력이 인구 산업기업 역량에 따라 불균등하게 나타나고 경제 전체의 회복 경로는 더욱 비대칭적이 된다. 결국 디지털 양극화는 경제의 정상이라는 개념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으며 위기 이전의 균형으로 돌아가는 것을 불가능에 가깝게 만든다. 부채 기반 성장 모델의 한계 역시 위기 이후 경제가 정상화되지 않는 핵심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국가들은 낮은 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소비와 투자를 부채에 의존해 확대해 왔다. 그러나 충격이 한번 발생하면 부채의 무게가 경제 회복을 가로막는 족쇄가 된다. 그리스는 재정 지출과 복지 확대를 국채 발행으로 메꾸다가 금리 급등과 신용 등급 하락이 오자 경제가 마비되었고, 아르헨티나는 외채 의존도가 높아 환율 급변 때마다 경제가 반복적으로 붕괴했다. 한국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에 근접해 있어 금리 상승기에 가계의 소비 여력이 크게 줄고 있다. 기업 역시 높은 차입 의존도 속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투자 계획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 시장은 과열되기 쉬운 구조로 반복적으로 강화되어 왔으며, 위기 시 가격이 하락해도 부채 상환 부담은 그대로 남아 소비 둔화를 장기화시킨다. 부채가 경제의 회복을 제약하면 성장의 선순환이 끊기고 충격 이전의 정상 상태로 복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도 부족해진다. 부채 기반 경제는 위기 이후 반드시 더 느리고 더 불안정한 성장 경로를 걷게 되고, 이 구조가 고착되면 경제의 정상화는 더욱 멀어진다. 사회 안전망의 취약성도 위기 이후 경제가 본래의 궤도로 돌아오지 못하는 중요한 배경이다. 강한 복지 체계를 가진 국가일수록 충격 이후 소비와 고용이 더 빨리 회복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회 안전망이 약한 경제에서는 위기 직후 소득 감소와 실업 충격이 직접적으로 가계의 생활 기반을 흔들며 장기적 상흔을 남긴다. 그리스는 긴축 정책으로 복지가 축소되면서 서민층의 소비가 크게 무너졌고, 이는 경기 회복을 지연시키는 핵심 요인이 되었다. 아르헨티나는 반복되는 경제 위기 속에서 복지 체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빈곤율이 구조적으로 높아졌다. 한국 역시 사회 안전망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고령층 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이며,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경기 충격에 더 취약하다. 이러한 취약성은 충격이 지나간 뒤에도 소비가 쉽게 회복되지 않도록 만들고, 노동시장 복귀가 늦어지며 가계의 위험 회피 성향이 강화된다. 복지 사각지대가 넓을수록 경제는 충격 이후 회복을 뒷받침할 내재적 탄력을 잃게 된다. 결국 사회 안전망의 취약성은 위기 이후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구조적 원인으로 경제 전반의 장기 성장률과 국민 생활의 안정성까지 제약하게 된다. 위기 이후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구조 변화의 누적된 결과다.
충격은 경제의 약한 고리를 파고들어 제도와 산업, 심리, 인구, 기술, 금융 구조를 동시에 흔들어 놓는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일시적이 아니라 비가역적이다.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가 예전의 고성장 궤도로 돌아가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의 한국 역시 복합적 충격이 쌓이면서 과거와는 다른 경제 지형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이는 비관의 근거가 아니라 현실을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이어야 한다. 정상화라는 목표를 고집하기보다 새로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다. 경제 주체들은 변화한 규칙 속에서 기회를 재정의해야 하고, 정책 당국은 당위 경기 부양보다 구조적 회복력을 높이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개인은 부채 관리와 소득 다변화, 기술 역량 강화를 통해 생존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위기 이후의 경제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방식으로만 회복된다. 결국 우리가 마주한 질문은 하나다. 과거의 정상으로 돌아갈 것인가가 아니라 새로운 정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이다.